안녕하세요.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윤식입니다. 2026년 해경 2차 순경공채 형사법 시험 문제 해설 강의하기 앞서서 간단한 시험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찰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이번에 시험 치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노력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행한 각고의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해양경찰 시험을 비롯하여 그 외 형법, 형소법 과목에 포함된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뒷줄 해설 강의 앞서 간단한 시험 총평을 올려봅니다. 이번 문제 분석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많은 항목을 세분화시켜서 분석을 하고 도표로 만들고 했었는데 다 의미 없는 일이더라고요. 과시형밖에는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한테 딱 필요한 분석 내용은 바로 판례 지문, 이론 지문, 법정 지문이 각각 몇 프로인가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 분석 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총 20문항 38개 지문이 출제되었거든요. 그 중에 형법 문항이 15개고 형소법 문항이 총 5개 출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소법 문항 6개 출제됐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한 개 줄어서 5개만 출제되었습니다. 반드시 형소법 문항 6개 출제하라 라는 법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판례 지문이 총 63개, 그 다음 법조문도 무시할 수 없죠. 총 18개 이렇게 출제되었고, 좀 특이한 게 이론 지문이 단 한 개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다른 형사법 시험 문제 보면은 이론 문제가 몇 개씩은 출제가 되죠. 그런데 이번 해경 시험에서는 단 한 개도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생무시할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주 형사법에서 기본적인 이론 정도는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도표로 퍼센테이지로 표시하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좀 뭔가 있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 수험생들이 체크해야 될 것은 판례 지문이 상당하다. 그리고 법조문 지문도 무시하면 안 되겠다 라는 점을 알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특이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이번 시험에서는 종류와는 다르게 형소법 문항 6개 아닌 5개로 출제되었다라는 그 점이 조금 특이했고요. 참고로 같은 날 치러진 해경학과 형사법 시험에서는 종래와 똑같이 6개로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두 번째 특이사항은 15번 문제 리얼번 지문 경우에 완전한 출제 오류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출제 교수님께서 이제 낮술을 좀 드셨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주요물을 다 하지 않아가지고 그 문구를 서술하셨는데 약간 매끄럽지 못한 표현으로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자기가 개인적으로서는 일기장 같으면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겠지만은 아니 국가시험 출제하면서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표현으로 출제한다는 것은 자 여기서도 표현되어 있죠. 국가시험 출제로서 요구되는 통상적인 무결성이 갖추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다소 아쉽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설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이사항도 아까 언급한 내용이죠. 최근에 타 시험에서는 이론 문제가 몇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해경 순경 채용 시험에서는 이론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론 문제를 완전히 쌩까야 되냐? 그렇지는 않죠. 언제든지 한두 문제 정도가 부숙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은 그런 점은 거의 확실히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지엽적인 이론 문제는 당연히 버리는 카드고요. 4대 천왕 이론 문제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는 반드시 기본 강의 들을 때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특이사항 보겠습니다. 네 번째 특이사항은 16번 4번 지문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지문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죠. 워낙 유명한 사건입니다. 내사도둑 사건이라고 해서 피고인이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을 정당방위 목적으로 빨래 건조대 등으로 두들겨 패가지고 내사에 이르게 하고 결국은 죽여버린 그 경우였죠. 그때 아마 언론을 통해서 정당방위가 부정된다 라는 내용쯤은 알고 계셨을 텐데,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원심 즉 고등법원에서는 피고인 행위는 상당성 결의했다 이렇게 봐가지고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고요. 2016년도에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법원 판결문에는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즉 원심이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 이 판시 내용이 정당하다라는 취지의 내용밖에 없어요. 이 구체적인 스토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례만 공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시간이 있어서 고등법원 판결문까지 뒤져보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려면은 고등법원, 즉 원심의 판결문을 봐야 돼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지문 내용이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한테는 하드 소프트 법칙이 있죠. 그 법칙을 적용해버리면은 1.5초 만에 풀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왜 이런 생소한 내용을 출제했냐라고 출제 교수님을 탓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번째로 난이도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도 어떤 시험 총평할 때 난이도를 평가할 때 이렇게 전체적 난이도를 평가했거든요. 근데 전체적, 포괄적 난이도를 평가할 때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별력 상쇄할 정도로 시험이 극도의 헬 난이도거나 무제였거나 극도의 끔 난이도, 즉 무지식거나 이런 경우라면은 모를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전체적 포괄적 난이도 평가를 할 때 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충 여러분들도 이런 평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무난했다, 다소 어려웠다, 기본 과정 거친 수험생들은 고득점이 가능했다, 이딴 식으로 밖에 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평은 수험생들한테는 하등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무의미한 전체적 또는 포괄적 난이도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나마 구체적 근거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개별적 난이도를 평가합니다. 근데 개별적 난이도 평가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 근거를 제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의 개별적 난이도는 쉽다, 어렵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셔야 여러분들 차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제가 이 개별적 난이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간략하게 제시를 할 테니 우리 수험생들 여러분들께서는 어렵다, 쉽다 이렇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아래에서 개별적 난이도 평가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한번 살펴보시죠. 1번, 쟁점은 사후적 경합범 내용이었죠. 근데 이 문제는 분리비분리 사건을 알면 무난하게 풀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설 강의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은 쟁점이 임의적 감면 법조문 자체였거든요. 난이도 평가 근거 보시면 그 출제된 모든 지문들이 다 예전에 수차례 기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필이면 이런 개수형으로 출제되는 바람에 실전 시험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푸셔야 할 여러분들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조금 생각을 갖다가 하느라고 좀 버퍼링이 좀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3번은 쟁점이 협박지 해약고지 내용이었는데요. 이거는 하드소프트 법칙으로 쉽게 풀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4번은 상해죄 상해에 대한 의사,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와 관련된 내용이 쟁점이었는데요. 그 유명한 초울트라 캡숑장 엉터리 판례 아시죠? 그 판례만 알면은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해설 강의 때 한번 들어보시죠. 5번의 쟁점은 형소법에서 안 나오면은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그런 내용이었죠. 체포의 적법성 판단 기준 시점, 이 쟁점이었는데 언제입니까? 행시죠. 즉 체포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법, 형소법 표준시는 무슨 시? 행위시 라는 사실을 알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발로도 풀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6번 문제는 잊혀질만 하면 형법에서 등장하는 그런 쟁점이죠. 연소죄 객체 문제였는데요. 자, 연소죄는 아시다시피 치자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결과적 가중범 지급한다고 했죠. 근데 그 연소죄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범죄가 타인 소유였습니까? 아니죠. 자기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 역시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난이도였습니다. 7번은 그 유명한 중간가채 불능미순 사건 내용 알면은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죠. 중간가채 불능미순 사건을 모른다면은 형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네. 8번도 역시 단골 레파토리였죠. 피의자 보석 석방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이 유명한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 보석 석방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라는 그냥 단순 암기식 그 판례 하나만 알고 있으면은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9번 문제는 아주 오래 전에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판례 내용이었죠. 이미 이거는 전설이 된 판례라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애시당초 자동차 행위죄 주체로는 변경 전에는 명의자에 한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었는데 변경이 되었죠. 자동차 행위죄 주체로 굳이 명의자일 필요 없다라는 그 변경 판례만 알면은 역시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10번은 형벌법규 해석이 쟁점이었던 문제였는데요. 형벌법규 해석에 관한 일반론적인 판례, 유명한 훈민정음과 같은 그 판례 내용만 알면은 무난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11번은 자주 등장하는 쟁점이었죠. 비공무원의 공문서 위조 간접정법 성부가 쟁점이었던 문제였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공식 알면은 한 1초 만에 풀리는 그런 문제였죠. 자, 비공무원은 구조상, 즉 시스템상 허공작 간접정범 OX, X, 공문서 위조죄 간접정범 OX, X. 비공무원은 never, 절대로 두 문서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예 그냥 공식으로 알아두시라고 했죠. 그 공식 알면은 뭐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12번은 무고죄 허위신고 고의가 쟁점이었던 문제였는데, 이거는 굿배드 법칙으로 1초 만에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13번 문제는요, 수뢰죄, 정액죄, 성립요건 및 공범관계였는데 그 조합형으로 출제되었죠. 모든 지문들이 여러분들 눈에 익숙한 단골 레파토리였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렇게 단골로서 쉬웠는데 문제 형식이 이렇게 조금 어려운 조합형으로 출제되다 보니까 다소 버퍼링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14번 문제는 역시 단골이었죠. 공판전 단계에서 영장 청구했을 때 그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죠. 그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이것도 공식 아닌 공식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소 전 이런 수임판사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불가하다라는 공식 알고 계시죠? 그 이유는 바로 신속한 재판 원칙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점만 알면은 무난하게 풀 수가 있죠. 15번 문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절차 요건이 쟁점이었던 문제였는데요. 이게 개수형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그 안에 지문 중에 이 3개의 지문은 단골 레파토리입니다. 근데 디귿번 지문은 약간 단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뜸하게 등장하는 그런 레파토리였어요. 근데 이마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 법칙, 유관무관 법칙 알면은 바로 그냥 풀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4가지 지문 내용은 익숙하고 친숙한데 개수형으로 출제되다 보니까 이거는 버퍼링이 없을 수가 없겠죠. 아마 다소 버퍼링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16번 문제는 아까 특이사항에서 잠깐 언급한 내사도둑 사건 내용을 각색한 지문이 출제 쟁점이었거든요. 즉 정당방위 요건이 성립되냐 성립되지 않냐, 이제 그게 쟁점이었던 문제였는데, 그 내용 자체는 생소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에게는 강력한 이런 무기가 있죠. 하드 소프트 법칙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 법칙 적용해버리면은 너무나 간단하게 쉽게 풀리는 수준이었습니다. 17번 기대 가능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던 그런 문제였는데, 이 문제도요, 하드 소프트 법칙 적용해버리면 1초 만에 풀립니다. 18번 문제는 비교적 최근 판례인 공동실화 사건 내용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쟁점이 공동과실 경합식 인과관계가 쟁점이었던 문제였는데, 역시 굿배드 법칙 적용해버리면 1초 만에 풀리는 수준이었습니다. 19번 문제는 위법성 조항 여부가 쟁점이 된 문제였는데요. 이 역시 하드 소프트 법칙 적용해버리면 한 1초 만에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마지막 20번은 이제 형소법 문제인데, 피해자 신문 참여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된 문제였습니다. 근데 형소법 문제임에도 좀 드물게 굿배드 법칙 적용하면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자, 이렇게 개별적 난이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위 난이도 토대로 이제 형사법 공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별 비책 같은 건 없습니다. 형사법 공부에 대한 대비책은 이미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판례 중심으로 기출 위주로 반복 학습한다. 이게 요점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서술되어 있네요. 이번 시험에서 판례가 80%에 육박하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당연히 판례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형소법 과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조문, 지문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아래에 형사법 시험에 대한 통상적인 대비책을 서술해 두었는데요. 거창한 비책은 없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정신무장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형사법을 다루는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이미 결심하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 형사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유지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이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형사법을 다루는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여러분들이 형사법 난해하다, 못해먹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참 슬픈 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형사법은 좀 난해하다 하더라도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난해한 학문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상식이다 라는 사실로 정신무장,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필수적인 상식으로 알아야 할 형사법을
재미없게 배우면은 더 서글퍼지겠죠. 재미없게 억지로 주입하는 과목이 아니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다 라는 사실로 또 마인드 컨트롤 정신무장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무장을 해야지 나중에 형사법 공부하실 때 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게 되고요. 따라서 초고득점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배움의 단계로 와서는 기본 강의 단계에서는 기초적인 이 이론 출제되지 않는다고 쌩까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중요한 판례를 이해하는데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이론 및 기본 판례에 관한 지식을 습득을 기본 강의 단계에서 합니다. 근데 이 기본 강의 단계에서 그 중요한 판례를 모두 다 습득을 하면은 좋겠습니다만은 판례의 양이 너무나 방대하므로 기본 강의 단계에서 모든 판례를 습득한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기본 판례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단계를 지나서 판례 강의나 문제풀이 강의 단계에서 메인스트림 작업이 시작되죠. 어차피 출제는 기출 베이스에서 출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기출 위주로 그 중요한 형법, 형소법 판례를 학술 연구하듯이 공부하면 안 되죠. 우리는 수험생들입니다. 키워드 위주로 좀 졸렬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재밌게 공부하려면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그리고 기억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반복이라고 했죠. 반복적으로 체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시험 막판에 최신 판례 확인하는 것도 소홀함이 있으면 안 되겠죠. 또한 이 법조문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특히 형사법 시험에는 형소법 과목이 포함되기 때문에 형소법은 전문 비중이 형법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역시 베이스인 기출 위주로 자주 출제된 법조문을 역시 반복적으로 체크하시면 충분합니다. 끝으로 문제 내용에 관한 분석은 해설지 및 해설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런 형사법을 향한 진정한 노력이 곧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힘이 됩니다. 항상 자긍심을 가지고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맺도록 하고요. 이어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